딱 일하면은 1,000만 원 넘게 번다고. 누가 봐도 이 사람 딱 기장에 나간 사람이고. 나 지금 납치됐어. 내가 빨리 살려줘. 한국인들의 바닥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정기 지짐이도 고문을 하고. 지금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안전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숫자가 총 80여 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범죄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 한국인의 숫자 무려 1,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이 장면들은 캄보디아 고문 영상이라는 내용으로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와, 일본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캄보디아에는 아직도 감금되어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야, 아니 우리야, 우리도 저희가 봤어. 우리야 멤버십, 우리야 멤버십. 아유, 우리야 멤버십, 플리즈, 오케이. wait. 플리즈, 플리즈 헬프 미.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야, 실존하는 범죄 도시.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길 위에서 이제 위험하게 한국 대사관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그 40대 남성, 현지 경찰이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고요. 지금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감금당하고 있는 곳, 영상에서 보신 곳이요. 그 현지 언어로 웬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범죄 단지 이라는 뜻이고요. 웬치는 주로 국경 근처나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대규모 단지로 조성돼 있으며 확인된 곳만 총 50곳이 넘습니다.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곳, 합치면 총 400여 곳이 넘는다라는 추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범죄 단지에서는요, 관리자 그리고 감금된 사람들 모두 합쳐서 약 5천 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대단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겉모습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그냥 큰 아파트 단지 또는 큰 빌라 단지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요, 정문에 가면 총을 든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전체가 철조망이 위에 다 둘러쳐져 있는 높이 5m 이상의 벽으로, 담장으로 다 둘러싸져 있습니다. 웬치 내부에는 숙소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안에서만 모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필품을 파는 가게도 있고 슈퍼마켓, 그리고 세탁소, 이발소, 술집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웬치에는 저 안에 성매매하는 업소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말에 속았어요. 캄보디아로 향하는 한국인들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직원들에게 납치돼서 웬치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끌려간 이 웬치는요, 대부분 중국인이 수장으로 있고요. 이 수장인 중국인의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조선족이 서열 2위,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으로 직접적인 사기를 치는 한국인의 서열이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서열이 낮은 한국인들은 웬치에 감금이 된 뒤에 여권과 통장,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긴 채로 하루 종일 조직원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웬치로 납치된 일부 한국인들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한국인들에게 주는 식사는 물만두 7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 하지 못하거나 조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웬치에서 벌어지는 고문의 수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폭행은 기본적으로 매일 행해졌고요. 고문을 할 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맞다가 기절을 한 경우에는 전기 충격기로 다시 깨워가지고 고문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할당된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거나 범죄 수익금 입출금으로 사용되는 개인 통장이 거래가 정지가 되면 손톱을 뽑거나 손가락을 잘라버리기도 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왜냐하면 통장이 개설되면 그 통장으로 범죄에 이용이 되는데 거래되는 금액이 점점 좀 커지면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통장을 개설하라고 시키거나 고문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계속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심지어 이 고문을 해도 성과가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니까요. 그 경우에는 이 범죄 조직이 장기 적출 판매를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구를 적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본 거죠. 결국 계속된 폭행, 고문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버티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망한 한국인들의 시신은 소각장에서 처리한다는 증언도 확보됐습니다. 이 웬치에서 범죄 조직들이 감금된 한국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 다 우리랑 친하다. 우리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 탈출해봤자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건 범죄 조직들이 특히 납치 감금하고 있을 때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선 불신을 하게 되죠. 누구도 못 믿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도망갈 생각도 못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도망간다 하더라도 이들이 한 번씩은 또 일부러 도망간 사람 잡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봐라. 우리만 안 두고 도망갔다 결국 왔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 학습이라는 효과가 일어나가지고요. 전체가 다 도주는 꿈도 못 꾸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통틀어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무슨 일자리가 있다고 속였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까지 갔을까요? 네. 코로나 이후 한국의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쉬는 날에는 여행도 할 수 있고 게다가 거액의 월급까지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실제 캄보디아 구인 공고 내용입니다. 네, 뭐 아주 친근한 이미지로 굉장히 뭐 정상적인 직업인 척 속이고 있죠. 월 700이면은 솔깃하죠.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맞아요. 남녀 월급 인센 월 평균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지난달 직원 중에 최고 월급을 받은 사람 4,500만 원 수령.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말이 되나. 감금 폭행은 없다면서 안심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맞춤법도 많이 틀려 있습니다, 지금. 정말 돈이 급하다면은 얼마나 진짜 이렇게 간절했으면 저기까지 갔겠어요. 혹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벼랑 끝에 내몰려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행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본어 통역사를 구한다는 말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건너갔다가 납치 감금된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요, 감금된 뒤에 강제로 성인 방송을 해야 했고요. 조직이 정한 만큼의 후원금을 그날 받지 못한 날에는 폭행과 욕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서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가해자는요, 그 인신매매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고요.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해자의 정체가 실제 모델 겸 배우였다는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사흘에 300만 원 지급, 비행기 표도 제공한다는 조건에 현지 간판 제작 디자이너 구인 글을 보고 바로 캄보디아로 떠났는데요. 그가 도착한 캄보디아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던 캄보디아 웬치에 감금됐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서 극적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60장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 딱 디자인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좋겠다. A씨는 3일에 300만 원을 준다는 게 의심스럽긴 했지만 회사에 전문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취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는데
옆구리에 칼을 들이밀고 뒤에 있던 남자 검정색 마스크에 검정색 모자 쓴 사람이 제 목을 조르게 돼요. 너 여기 다 알고 왔지 않냐 하면서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마중 나온 남성이 A씨를 납치한 것인데요. 한국인들이 바닥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쫙 세팅이 되어 있고 아이패드도 쫙 세팅이 되어 있고 거의 이름을 절대 빅리아 나온대요. 제가 23호였어요. 7호 밥 먹어. 23호 밥 먹어. 네, 모든 게 다 숫자로 불렸어요. 죄수들 같이 그렇게. 여권도 뺏기고 감금당한 A씨는 강제로 보이스피싱까지 하게 됐습니다. 취약계층한테 이제 컴퓨터를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대안적 식조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기 지짐이도 계속 하고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엉덩이가 피 터질 때까지 계속 때리고 있어요. A씨는 감금된 채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용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납치됐어. 내가 빨리 살려줘. 막 하면. 진짜.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와 가족이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했고 이후 캄보디아 경찰이 A씨를 구출했습니다. 그런데요.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캄보디아에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교민들의 말에 따르면요. 한국 청년들이 범죄 조직에 자신의 대포 통장을 고액에 팔려고 왔다가 붙잡혀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이렇게 많은 교민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젊은 친구들이 자기 것 또 식구들 것 이 통장을 20개 또 30개씩 막 가지고 오는 걸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는 캄보디아에 올 때 이미 어느 정도 이 불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인지하고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민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일부 국민들의 시선으로는요. 캄보디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순수한 피해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 인식들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던 중에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또 SNS를 통해서 확산됩니다. 저 죽여버리기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기 뭐지? 봐라 더 뭐야? 숨 참지 못할 때까지 봐라. 지금 이 남성이 흡입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필로폰입니다. 나 불고 시키는 거야? 끊게 되는 거야. 아휴, 세상에. 한국인 대학생 박 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흡입시키는 영상입니다. 팀장님 하라는 대로 와서 돈을 들고 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보인상 이번에 네가 같이 들어오시게 들어왔나? 예, 맞습니다. 법인장도 같이 들어오고 OTP도 재발급하라 해서 다 재발급하고 다 넘겨줬습니다. 심지어 남성의 가족까지 협박합니다. 일단 동장 보니까 사고 저질했어요. 사고 저질했으니까 해결해야 되는 목적이 아닌가요? 박 씨의 가족에게 5,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생 박 씨는 고인이 되어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걸렸어? 지금 영상 속에 나온 20대 박 씨는요, 부모님에게 캄보디아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박 씨가 캄보디아에 간 진짜 이유는 지인에게서 캄보디아에 가서 본인의 통장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건너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날 박 씨 통장에 있던 범죄 수익금들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웬치 조직원들은 박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을 했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박 씨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지. 그날부터 박 씨에게는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조직원들은 박 씨에게 돈이 없어진 경위를 따져 물으면서 매일 폭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박 씨에게 처음에 캄보디아 가라고 권유했던 지인이 있습니다. 한국 내. 그 지인이
국내에 있는 대포 통장 거래 조직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씨는요, 자기가 믿었던 그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서도 자신의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가기 전에. 그래서 이 지인은요, 이 박 씨가 사용하는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로 사용하는 암호, 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요. 이 통장, 캄보디아 조직이 사용하라고 가지고 간 통장의 비밀번호도 이 지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에서 이제 박 씨의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수익금이죠. 그걸 돈이 들어오자마자 이 박 씨의 수익금을 이 한국에 있는 지인이 몰래 빼갔던 것이었습니다. 아, 너무 못됐다. 자기가 속으로 넣어놓고 그러니까요. 돈까지. 뭐 선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대학. 아까 그 내용을 추궁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아무리 추궁을 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 살인자지. 그러니까 살인자네요. 근데 저런 걸 몰랐지 않았을 거거든요. 진짜 살인자네요. 너무 못됐다. 악마다. 그렇죠. 조직원들은요, 박 씨에게 이렇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요, 박 씨 가족한테 전화를 해서 5,7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 씨에게는요, 마약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마약 강요는 왜 하는 거예요? 이제 웬치 조직원들은요, 감금된 한국인 중 일부를 마약에 중독시킨 뒤에 그 마약 값으로 더 큰 빚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탈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수법입니다. 박 씨는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더 슬프게 한 사실은 아들의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의 검안에 따르면 20대 박 씨의 사망 원인은 바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로 인해서 심장마비가 와서 결국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실 영상을 보면 범인 목소리도 있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나요? 네, 캄보디아 경찰은요, 박 씨가 사망한 지 2달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 인근에 있는 웬치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피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3명은 단순히 이 시신을 옮기는 데 동원됐던 조직원들일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 사건의 핵심 주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범입니다. 박 씨 살해의 주범, 조선족 리광호입니다. 리광호는 라오스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1월 28일에 결국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캄보디아에 확인된 곳만 웬치가 50곳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요, 가장 큰 조직이 현지에서 아주 유명한 프린스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자 단지라는 곳이었는데요. 프린스 그룹의 수장이 천즈라는 회장이에요. 천즈는 원래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국적을 캄보디아로 바꾸면서 캄보디아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인 2015년에 프린스 그룹을 설립을 했고요. 이 프린스 그룹은 카지노를 기반으로 급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금융사업 등으로 사업을 마구마구 확장을 했고요. 이를 통해 약 88조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이 그룹의 천즈 회장, 수년간 이 프린스 재단을 통해서 1,600만 달러, 우리 한화로 약 230억 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요. 장학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주 착한 자선 사업가의 이 이미지도 구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천즈 회장은요, 대기업 회장의 탈을 쓰고 피싱 범죄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대지도살 사기 범죄를 해온 겁니다.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피해 금액을 키운 뒤에 가르치는 게 농부가 돼지를 살찌운 뒤에 도살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해서 돼지 도살 사기 범죄라고 부르는데요. 천즈 회장은 돼지 도살 사기 범죄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을 죽지 않을 정도로만 폭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건 그냥 특공대가 가서 확 밀어버리고. 기부했다는 게 소름 돋네. 맞아요. 야, 이렇게 큰 범죄 조직이 사람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저렇게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는데 어떻게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전혀 조금의 제지도 없었을까요?
네, 거의 뭐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천주 회장은요, 캄보디아의 최고 실세가 훈센이라는 전 총리거든요. 현 총리도 훈센의 아들이고요. 이 훈센 전 총리와 천주 회장은 아주 절친한 친밀한 사이였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 천주 회장은요, 자신이 운영하는 태자 단지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범죄 수익을 가지고 군, 경, 관, 요로에 뇌물로 흘려보낸 그런 정황이 이 국제사회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 천주 회장의 뒤를 봐주고 정부, 군경, 모든 이제 관 조직들이 말이죠. 그리고 천주 회장은 자신만만하게 이 사람들을 마구 감금하고 고문시키고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일에 가담시키면서 천문학적인 이 범죄 수익을 거두는 서로 상생하는 이런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천주 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키워왔고요. 대규모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 캄보디아 내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감금, 고문 막 죽고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는 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조치를 네.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요, 천주 회장이 이끄는 조직이 암호화폐 사기, 또 돈 세탁, 성적 갈취, 온라인 도박, 인신매매, 고문과 같은 광범위한 국제 문제를 주도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그룹 관련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천주 회장이 오랜 기간 동안 캄보디아 정부의 권력층과 친분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벌은 과연 이루어질까 미지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천주 회장이 운영했던 태자 단지는 비워진 상태이며 캄보디아 군경이 관리 중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및 조직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 FBI 역시 천주 회장을 쫓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천주 회장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저는 왜 굳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우선은 그 캄보디아의 부패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캄보디아는 그동안 국제 투명성 기구 트랜스페런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전 세계의 부패 지수를 매년 측정하는 기구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가장 부패한 나라로 꼽히는 곳이 수년간 계속해서 꼽혀왔던 곳이 캄보디아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조이팔 때문에 중국 다녀온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중국에서 자리 잡고 있던 보이스 피싱 조직이 캄보디아로 옮겨간다. 조희팔도 아마 자신이 죽은 것처럼 가장하고 캄보디아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중국이 1대1로라고 전체적으로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이 어떤 자신들의 무역과 또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캄보디아에는 주로 카지노나 관광 사업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대규모 이 카지노나 관광 단지들을 건설을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카지노 이 관광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상당수의 단지들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인프라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범죄 조직들이 가서 일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모든 감금 합숙시설 있죠. 그 안에 식당시설 있죠. 그리고 단지가 대단히 넓죠. 부정부패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고 돈만 주면은 자기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여기에다 지형적으로도 캄보디아는 밀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뭐 수사기구나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모두 합쳐져서 결국은 캄보디아로 이 범죄 단지들이 뭐 수백 곳이 형성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이 줄지 않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캄보디아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신 검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한번 보시죠. 네. 지난 10월 16일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한 남성을 검문하고 있습니다. 촬영 보셨어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다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증명하기 싫은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걸로 그래?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는 남성. 혹시 텔레그램 한 번만 하세요. 텔레그램 없어요.
본인의 휴대폰에는 텔레그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이 남자는 경찰단 사무실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중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됩니다. 조사를 받으러 간 경찰단 사무실을 촬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심지어 장난스러운 포즈까지 영상에 담습니다. 알고 보니 텔레그램을 통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 중이었습니다. 뭐지? 범죄자인가? 지금 수사과 가고 있어요. 자, 이를 본 운영자는 이 남자에게 메신저를 삭제하라 지시합니다. 결국 그날 밤 이 채팅방은 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있으면 또 한국인 가해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모집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가해자 쪽에. 그래도 가해자 쪽인 것 같아요. 뭔가 한국의 연결책인 것 같은데. 네,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손쉽게 월 수백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구출이 된 뒤에 다시 웬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왜요? 뭐 그게 진짜 벌어요, 왜 진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군가는요. 부모가 집으로 돌아와라 하고 사정을 해도 범죄 조직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멘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범죄 집단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체포가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스스로 범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힘들게 구출했는데 그 감옥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냅둬야 될 왜 것 같아, 그런 그런 거야? 사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문 폭행 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잘 못하거나 달아나려고 하거나 그런 몇 가지 사례에 해당됐을 때만 징벌을 당하지 시킨 대로 잘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그리고 나는 그런 피해자 쪽이 아니라 고수익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사이비종기랑 좀 비슷한데요. 다른 곳에서는 자기가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범죄 조직에 자기가 잘 수능하고 실적만 올리면 막 지위도 높여주고 범죄 단지 아니긴 하겠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주고요. 아까 보셨지만 뭐 성매매 업소까지 있고 그것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러한 그 내부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비록 탈출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들리는 소식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라만 보고 있지는 않는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혹시 과거에 웬치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기의 행동에 대한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처벌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한번 그렇게 쉽게 범죄로 큰 돈을 버는 맛을 보거나 혹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이후에는 적은 수입, 힘든 일, 알바 이런 것들은 전혀 자기들에겐 양이 안 차는 거죠. 그 생활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구출해줬는데 다시 범죄 단지로 들어가는 이런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이 돼 있었던 한국인 64명이 지난 10월에 국내로 압송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캠이랄지 노쇼 사기 이런 부분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귀국하는 사람들, 압송되는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고 젊은 여성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번에 압송된 사람들은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점으로 64명 중 56명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에 구금됐을 당시 귀국을 거부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조직 총책이 캄보디아 당국에 뇌물을 건네서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캄보디아 웬치에서 납치나 감금 피해는 입지 않았고 탈퇴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 흥사단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징역 1년 정도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의향이 있느냐. 놀랍게도 56%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10억 원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들의 잘못일까요? 우리 사회가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 없으면 무시받는다. 어떤 수를 써서든 성공하고 돈 벌어라. 이렇게 앞서 보셨던 장난처럼 경찰관들한테 텔레그램 없어요? 하고는 텔레그램으로 상을 보내던 젊은 청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인식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가서 돈 벌겠다는데 왜 당신들 왜 내 자유 막아? 이런 인식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폭행, 감금, 고문을 안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거거든요. 피눈물 흘리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소개해드렸습니까? 그런 우리 현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캄보디아든 어디든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7월 25일 경기도의 한 PC방. 왔다? 갔다. 이 남자는 컴퓨터를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모니터 3대를 쓰고 있습니다. 뭐지? 보이스피싱? 이 남성은 자동 클릭 프로그램 매크로를 이용해 불법 티켓을 구매 중입니다. PC방에서도 하는군요. 해놓고. 이게 이제 뭐 매크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클릭 한 번 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티켓이 예매됩니다.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와. 원래는 막 수차례, 여러 차례 재빠르게 빨리빨리 클릭해야 겨우 볼 수 있는 이 창. 그런데 이 모든 걸 뒤에서 촬영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 촬영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잠복 중인 형사입니다. 오, 대박. 지금 형사가 뒤쪽에서 예, 이걸 찍고 있는데 지금 이 남자 열심히 불법 매크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박.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바로 뒤에서 지금 막 땡겨 찍고 막 예, 앞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도 몰라요. 돈 때문에 눈이 돌아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때 맞은편에서 또 다른 남성이 다가옵니다. 도와주나? 경찰. 자, 힐끗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 사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서 창을 닫습니다. 건들지 마, 동작 그만. 우와. 또 다른 형사였습니다. 맞췄다. 남성은 뒤늦게 창을 닫아보는데요.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손 떼세요. 이거 나가시고 경찰 소리날 수 있어요? 응? 무슨 경찰인지. 뭐한다? 응? 뭐한다? 검거된 남성은 야구 티켓 암표 판매자였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아, 올해 저 야구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난리 났었죠. 네,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티켓 구하기가 와 저도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못 구해 못 잡아. 그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네. 이 사건은 그 상황을 노린 야구 티켓 암표 판매자가 자동 클릭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야구 티켓을 대량 구매하고 되팔기를 했던 거죠. 아, 진짜 저러니까 사기가 너무 어렵죠. 뭐 진짜 뭐 유명 가수들 진짜 한 번씩 피켓팅하면 막 6만 명 대기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네. 그 사이를 저렇게 사버리면 진짜 가뜩이나 어려운 티켓팅이 피켓팅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피켓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데요. 그게 실제로 많은 이제 그 예약 희망자들이 사용하신 용어라고 합니다. 피가 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티켓팅. 그래서 피켓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런 피켓팅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암표상들이 바로 저 장면에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 매크로라는 불법 프로그램은요. 자동으로 예매창을 열고요. 그리고 인원수, 좌석 위치 이런 걸 수동으로 우리는 다 넣어야 되잖아요. 매크로는 자동으로 그걸 넣도록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척 빠르게 다른 사람들이 수동으로 하는 동안 이미 다 해당되는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들을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이런 티켓들을 선점한 이후에 정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그 암표로 되파는 거죠. 이번에 검거된 40대 남성의 경우 2023년부터 본인과 가족 등 6개의 계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요, 5,200여 차례에 걸쳐서요, 약 1만 장의 프로야구 티켓을 확보를 했고요. 매크로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대기번호 없이 바로 예매 사이트로 넘어가는 직접 링크 프로그램까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와.
네, 실제로 경찰에 검거된 암표 판매자의 경우에요. 티켓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총 5억 7천만 원 상당의 티켓을 거래했고요. 그 결과 얻은 불법 수익 무려 3억 원 가량이 순수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암표 구입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한 20대 남성 2명도 검거가 됐는데요. 이들 역시 오래전부터 약 1,000명의 사람들에게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서 9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인기 있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비싸게 웃돈을 주고 암표를 구매하려다가 사기당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암표 사가지고 공연이나 경기를 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기당해서 돈만 지불하고 공연도 못 보고 경기도 못 보는 경우. 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도요, 불법 암표 판매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훈아, 임영웅 씨의 콘서트 표를 판매해서 약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인 범인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또 부모님들을 표를 구해서 드리기 때문에 맞아. 또 효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비싸고 또. 막 암표 비싸도 막 사서 구매를 하거든요. 올해의 경우에는요, 아이돌 그룹이죠. NCT 위시 콘서트 티켓의 경우에 정가가 19만 8천 원짜리 티켓이 있었어요. 그런데 800만 원에 판매를 해서 무려 40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어쨌든 암표 판매가 불법이니까 이 사람들도 처벌받는 거죠? 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검거된 그 암표 판매상이요, 경찰 조사에서 사실 자기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범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읍소를 하게 됐지만요, 암표 판매는 대단히 계획적이고요. 이건 생계형 범죄로 어쩔 수 없어서 한 범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선처받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매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현행 공연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 오후 5시경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위를 쳐다봅니다. 뒤이어 소방대원까지 현장에 도착하는데요. 신고 내용은 10층 베란다에서 어떤 남자가 뭘 떨어뜨렸나? 옷에 불을 붙여서 던진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불나면 어떡하려고. 네.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남성의 위치를 파악한 후 이동합니다. 자, 10층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바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현관문을 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버티니까 강제로 개방합니다. 자, 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뭘 던졌어? 집안에서 접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짝이 방문을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왜 집을 다 부숴버렸나? 와, 집안에 있는 방문을 뜯었어요. 와, 계속 뭘 던지고. 망치 아니야 방금? 네. 몽키 스패너까지 투척하는 남성.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 화를 참지 못합니다. 뭐지?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냈습니다. 자, 남성을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 테이저건이 아깝게 비껴나갔습니다. 그 제압이 안 됐고요. 하지만 경찰 포기하지 않고 자, 방패를 이용해서 밀고 들어가서 제압했구나. 이 사람을 넘어뜨렸고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이 이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요, 불을 붙인 물건 이외에도 칼을 가는 데 쓰는 그 숫돌까지 던져서 무거운데. 파손을 시켰는데요. 정말 지나가던 주민이 맞았다면 아주 큰 상처를 입을 뻔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은 평소에도 문제를 자주 일으켰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안에서 혼자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요. 칼을 들고 아파트를 배회하는 등의 소란을 부려왔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좀
비정상적인 사고 체계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분노 상황이 지속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새를 들어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저 집의 집주인도 평상시에 저 사람이 이상 행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한 번은 변기를 고쳐달라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마구 요구를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김두한이다. 또 시라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때려주겠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행동을 왜 한 거예요? 일단 저 남성 혹시라도 술에 취해서 저랬을까 싶어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전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또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었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계속 횡설수설하기도 했고요. 그 구속 상태에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유치장 내에서도 난동을 계속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혹시 이 남성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나 찾아봤더니 전혀 정신과 치료받은 이력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916 프로파일러가 사고 체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아직까지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 왜곡이라는 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지 왜곡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억울한 일이 한 번 있었으면 세상 모두가 나에게는 억울하게 대하는 거야. 또 자기에게 발생했던 나쁜 일이 있으면 나는 뭐 인생이 이미 꼬였어. 이런 식으로 과잉 일반화하는 경우도 인지 왜곡의 한 증상인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주변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이웃이 나를 미워해. 모든 이웃은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 이러한 이제 인지 왜곡 상태에 빠져서 저런 분노가 야기가 되고 참지 못하고 폭력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이 구속된 이후에 집주인이 새들어 살던 남성의 짐을 처리하기 위해서 면회를 갔는데요. 이 남성이 자신의 누나와 연락을 하라라고 해서 집주인이 남성의 누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나가 동생이 나를 괴롭힐 것 같아서 남동생의 일에 더 이상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집주인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 체계가 진행이 되어서 치료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모두 단절되고 치료가 개입되지 못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8월 오후 4시경 서울의 한 난원입니다. 난원은 이제 난을 재배하는 곳인데요. 지금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이제 주인이고, 그 여유롭게 이제 난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자, 앉아있는 주인을 향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팔꿈치로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기 시작하는데 어머, 왜 그래? 기절하신 것 같은데? 주인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머리를 맞아서. 네. 주인이 기절하자 의자를 빼서 바닥에 눕히는 남성. 그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역시 머리만 발길질을 합니다. 위험해. 계속해서 머리를 공격하는데요. 위험해. 주인은 다시 기절했습니다. 아, 기절에다 잠깐 깨니까 발로 했나 보다. 네. 가해자는 폭행이 끝나자 난을 재배하는 곳으로 가서 비닐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난을 뽑고 헤집기 시작합니다. 에? 어머머머. 잘 키우고 있는 난을 뽑아다가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잠시 정신을 차린 주인. 빨리 도망가세요. 이걸 보자 다시 와서 또 때려? 이 주인을 또 공격합니다.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본인의 짐을 챙겨서 이 남자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태어나기도 하다. 왜 저래? 뭐 원한이야? 왜 저래?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만 집중적으로 약 20여 차례 공격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30차례나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무려 19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깨어난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119에 전화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좀 특이합니다. 70대 피해자는 난초 재배상이고요. 60대 저 가해자는 난초 매매상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신의 손, 또 가해자는 난초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이 난초를 매매하고 재배하는 그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태황이라는 품종의 난초 때문이었습니다. 이 태양은 한 촉당 가격이 무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난초였는데요. 키우기가 까다로운 난초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잘 키웠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약 7년 전부터 난초 거래를 해왔습니다. 한 줄기에 1억? 그런 걸 거야. 아마. 1억, 2억, 3억. 3억? 네.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평소처럼 난초 태황을 예약 주문했는데요. 주문 당시 태황의 가격이 1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1년 후에 예약한 난초를 찾으러 가니까 1억이었던 난초가 4억으로 올라 있었던 겁니다. 처음 주문했을 때보다 난초가 많이 자라서 4억의 가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뭐 4줄기가 나왔나? 4억이 된 거예요, 지금. 촉이 여러 촉이 나왔나 보다. 촉이 4개가 돼버린 잘 거죠. 키우셨나 보다. 근데 1억에서 4억까지 된 건 좀 큰 폭으로 너무 오르긴 했네요. 근데 계약을 했으니까 그럼 그냥 1억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올라서 더 받으려고 하다 이렇게 된 건가? 4억인데 1억까지 쳐주는 거는 사실 많이 그쵸? 손해시긴 그래서 그랬나?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던지 아니면 계약금을 또 걸던지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난초 거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직거래 방식으로 그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초라는 것이 키우기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완전히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은 촉 이걸 미리 예약을 해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이제 구매를 하는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변동폭이 무척 심한 것이 난초 시장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난초를 너무 잘 키워도 이런 문제가 그러네요. 생기네요. 가해자는 난초 매매를 오래 했다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지 않나요? 20년이면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4억 원 못 주면 그냥 1억 원짜리 사가도 됐고, 그럼 되는 건데 왜 저렇게까지 사람을 패고 막. 네. 근데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4억 원 상당의 태황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지불한 돈은 4억이 아니라 1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졌고요. 1년간 연락은 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해자가 돈을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가해자가 돈 안 줬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자기는 1억에 예약을 했고 예약한 거 그대로 가져왔다. 근데 그 사이에 4개가 됐는데 그건 원래 내 건데 내 것이 4개가 된 거니까 전체가 다 결국 1억 아니냐. 피해자는 한 촉당 1억인데 내가 잘 키워서 4개가 됐는데 그렇죠. 가져가려면 하나만 떼서 가져가든지 이거 4개 다 가져가려면 4억을 내라. 근데 아마 어떻게든 서로 구두상으로는 합의가 돼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피해자는 4억 원을 줄이라 기대했는데 가해자는 1억 원만 보낸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서로 심해져서 서로 누가 맞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피해자분은 주고 뭐 신고도 안 하고 했으니까 선심 쓴 거죠. 결국에는 뭐 좀 억울해도. 근데 왜 와서 저러죠? 왜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지 가해자 측 이야기와 피해자 측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면요. 우선 가해자 주장입니다. 가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이고 이젠 돈도 없네, 깡통이네 등의 비난과 조롱을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폭행을 했다. 이것이 이제 가해자의 주장입니다. 근데 피해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 이야기는요. 가해자가 투자를 받아서 자기가 난초를 키웠대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키우던 난초가 다 죽어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할 난초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를 찾아와서 피해자가 키우는 저 많은 난초들 좀 가져가려고 왔었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는 주장을 합니다. 보시면 영상 속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고는 이 난초 있는 곳으로 가서 막 헤집어 놨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난초 85촉이 훼손되거나 없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금액적으로만 따지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려 15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게 커요? 저기가? 그러니까 저 가해자의 행동의 동기를 좀 가늠을 해야 어떤 죄를 적용하고 어떤 처벌을 내릴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너무 다르고요. 예를 들어 피해자 측 이야기가 맞다면 저 범행은 기본적으로 강도가 목적인 거거든요. 난초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를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고 절도는 일어나지 않고 저런 훼손 행위만 일어난 것처럼 가장해 놓고 몰래 가져가는
이러한 계획적인 고도의 강도 행각이라고 본다면 저건 죄질이 무척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져가진 않았어요. 또. 그런데 만약에 저 영상 속에서 가져간 건 안 보였잖아요. 네. 그럼 가해자 측이 자기도 저게 키울 수 있으리라 판단했는데 잘 안 되고 다 망하고 왜 이 사람 건 잘 돼?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너도 못 가지게 하겠어. 네. 못났다. 그런 심정이라 본다면 조금은 달라지죠. 그래서 가해자는 어떻게 됐나요? 가해자는요, 상해와 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재물 손괴 일단 그 아까 장면에서 여러 난 중에 골라서 이렇게 파내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마도 비싼 것만 좀 골라서 훼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아, 그러네. 다 한 게 아니고 골라서 하네. 마구 해치는 게 아니에요. 예. 딱 보면 알겠죠. 저 일만 평생 했는데. 그렇지.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혐의로 일단 구속이 됐는데요.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뒤에 난초를 자기 걸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를 따져본다면 강도상해죄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도상해죄까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징역 4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더 세야 되잖아요. 손해배상이 아까 저 150억. 그러면 더 커야 되지 않아요? 처벌이? 그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죠. 이 집 가해자도 어쨌든 뭐 다시 좀 자기 잘못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하려고 찾아왔는데 분을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한국의 셜록 홈즈라 불리는 경찰학자 표창원, 그리고 수십 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강력계 형사 이대우의 예리한 시선을 담은 히든아이는 MBC 에브리원에서 방영 중인데요. CCTV, 경찰 바디캠, 블랙박스 등 영상에 포착된 범죄 사건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치는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로 한 가지 사건을 대한민국 범죄 전문가 3명의 시각으로 소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효과적인 예방법까지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다양한 범죄 사건을 다루는 히든아이, MBC에서 시청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